때려 죽이고, 그럼 쿨링이 돼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엑셀레이팅이 돼서 쿨링 엑셀레이팅 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2009년) 성탄절 연휴가 끝난 12월 28일 영왕군의 공무원 우 씨는 출근하자마자 동료 김 씨의 책상을 살폈습니다. 역시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 씨 부부랑 성탄 연휴 때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김 씨 내가 연락도 안 받고 약속 장소에도 나오지 않더니 아예 김 씨는 출근도 안 한 거예요. 육국 공무원인 김 씨는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인맥도 두텁고 모임도 잦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내 조 씨는 서예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선천적인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지만 차분하고 잔정이 많은 터라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성실한 부부가 아무런 말도 없이 약속을 어긴 게 더욱 이상했다는 우 씨. 그래서 우 씨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곧장 김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옆에 있는 아내 조 씨의 서예 학원 역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무단 결근할 김 씨도 아니지만 그 재수 씨 역시 이유 없이 학원 닫을 리가 없거든요. 뭔가 수상해서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 김 씨의 집에 들어간 우 씨. 들어가는 순간 뭔가 싸늘한 기분이 들어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침대 아래 무언가 보였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서 안방에 숨져 있었고 아내 조 씨는 부엌에 숨져 있었는데 흉부와 복부에 날카로운 흉기로 31회가량 찔렸습니다. 남편은 둔기로, 아내는 날카로운 흉기로 살해한 것도 이상했지만 집안 출입구 모두가 잠겨있는 데다가 부부의 시신엔 별다른 반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특이했습니다. 집안 곳곳엔 뒤진 흔적이 있었고 귀중품도 다수 사라진 것으로 보아 누군가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집으로 들어왔다가 충동적으로 부부를 살해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의 아내는 서예학원 하니까 형편이 좋았죠. 이 근방에 제일 큰 단독주택까지 있을 정도로 잘 살았다니까. 게다가 부부도 점잖고 아들들 다 착하고 비둘기 집이라고 소문이 쫙 났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안타깝네. 이웃집에 큰 소리 한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점잖고 화목했다는 김 씨는 누가 봐도 완벽한 가정에 대체 왜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성탄절에 벌어진 악몽 같은 일, 그 지옥 같은 진실이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2009년 영암에서 한 부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장이 이제 부부의 집이었고요. 이제 아내가 서예학원을 하는데 바로 옆에 여럿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탄절날 전야에 같이 2부죠. 같이 근무를 했었고 다음날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안 나와서 이상해서 가봤더니 이렇게 됐었다. 말 그대로 약속을 하고 못 나왔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아무래도 좀 그때쯤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날짜상이나 현장상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월요일 날 네. 출근을 했는데 없었다. 공무원이 월요일에 출근 안 했다는 거는 그건 사실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좀 이상하더라. 근데 다 잠겨 있었다. 그러니까 열쇠 수리공이 따고 들어갈 정도. 그러면 만약에 범인이 문을 닫고 갔다는 건가요? 잠그고 갔다. 그러니까 잠그고 갔다는 건가요? 네. 왜? 그게 너무 그러니까요. 이상합니다. 만약에 강도범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강도 금품 물세컨도 있고 네. 또 귀중품도 없은가 강도범인데 그 잘 잠그고 갔다. 아니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25일 날 아침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24일 밤이나 25일 아침에 범행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3일 동안. 그 3일 동안 본인의 도망갈 강도범이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28일 날 문을 열지 25일 날 낮에 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문을 잠근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잠근 건가요? 저는 유해를 하기 네.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도나 그런 범인들이 잠그는 경우가 실제로 있긴 하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건 아주 그 환경에 따라 다르죠. 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세요. 잠궈야 된다는 것은 잠궜을 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 그럼 너무 가깝잖아 이거. 네. 이게 침입 흔적이 없고 저항 흔적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저항은 두 그쵸. 명입니다. 2명. 물론 이제 아내는 소아마비 때문에 좀 거동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2명을 동시에 남편은 둔기예요. 우리가 지금 힘이 강한 피해자이자 방어자는 일격 필사를 할 수 있는 둔기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나머지 이 다른 어떤 힘이 없는 피해자나 이런 사람 방어력이 낮은 사람은 그 둔기가 아닌 네. 전형적인 걸 따르는 거죠. 그럼 먼저는 당연히 피해자 김 씨 남편이겠죠. 제압을 하고 문제는 근데 이 아내 조 씨한테 오버킬이 날 정도로 굉장히 분노에 섞여 있는 31회를 찔렀어요. 그것도 흉부와 복부에 마구마구. 그리고 남편 김 씨는 둔기로 머리를 했어요. 아주 그냥 이것도 뭐냐면 제압용일 수 있지만 분노에. 네. 이 둘은 그러면 단순 강도라고 하기 수는 없죠. 그죠? 특히 아내 조 씨를 31번 찔를 정도로 이미 제압이 다 되는 소아마비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네. 그렇게까지 마무리를 왜 강도가 그래야 돼? 이건 사실은 그러면 면식범이고 강도는 아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를 스테이징 할 정도면은 이건 스테이징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네. 물건을 가져간 그런 부분들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뒤지는 적도 이건 좀 머리가 있는 애인데?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저는 이 지금 시점이 24일 밤이나 25일인데 안방에서 김 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남자기 때문에 제압을 해야 되고 저항원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자는 24일 밤에 몰래 들어가서 부부가 자는 걸 둔기로 일격에 제압했다라고 하기에는 아내가 부엌에 있었어요. 둘 다 침실에서 발견이 된 게 또 아니다. 그럼 아침이겠죠? 네. 그렇다면 사실은 아침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방까지 둔기를 가지고 들어가도 반항이 없었다. 그럼 당연히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대체 김 씨와 조 씨를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한 것인지 수사 상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집안 곳곳을 조사했지만 살해 도구 및 범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범인은 차분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전날 이 집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상황을 진술해줄 사람은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25살 큰아들 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광주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바로 연락이 닿았고 큰아들을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작은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큰아들은 취업을 위해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사건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엔 광주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김 씨가 살해당하기 전까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했고 큰아들은 마지막으로 본 부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날 족구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뒤풀이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약주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한잔 하셨다고 들었어요. 워낙 뭐 자주 술을 드시고 오는 터라 저는 그것만 보고 여자친구 만나러 광주로 갔습니다. 성탄 연휴 전날인 24일 오후 김 씨가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했던 시각과 큰아들이 진술한 시각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는 김 씨 내외만 있었던 상황, 성탄 연휴 부부만 있던 집에 강도가 들어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일까?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장롱 서랍은 모두 똑같은 형태로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 귀중품이 숨겨져 있나 마구 헤집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뭐 안에 뭐가 있는지 알면서 억지로 장롱을 열어서 현장을 흐트러 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문이 밖에서 잠긴 상황은 그런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해줬습니다. 현관문은 자동 잠긴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로 잠궈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뜻. 그리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가족이거나 집 열쇠를 가져갈 정도의 친밀한 면식범밖에 없었습니다. 방을 다 해집고 금품을 훔치고 도망친 범인이 열쇠로 집 현관문을 잠그고 나간 점이 이상하잖아요. 밝혀진 단서 하나하나가 내부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경찰은 큰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지만 큰아들은 성탄절 내내 광주 여자친구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큰아들을 실험해볼 유책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서랍을 일정하게 똑같은 형태로 빠져 있었다. 이게 왜 이상한 걸까요? 이 장롱 서랍을 왜 빼나요? 안에 이제 뭔가 훔쳐갈 게 귀중품을 숨겨놓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그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네, 하나하나 그냥 꼼꼼히 다 열어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뭐 시간이 촉박하다면 사실은 뭐 구석이나 밑에 칸이나 위에 칸 아니면 뭐 제일 깊숙한 곳 이런 곳만 뒤질 수도 있을 것 자기가 같기도 하고. 생각하기에 네, 있을 만한 네. 중요한 곳에 확 빼버리겠죠. 네, 예를 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요만큼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네. 다 똑같은 예. 깊이로. 이 법과학이나 아니면 수사관들 그 수사하는데 네. 이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범 문제예요. 위에서부터 열면은 안 되죠. 네, 제가 뭐 전에 듣기로는 절도범들은 밑에서부터 연다고 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열면 이렇게 손이 가야 되잖아요. 네. 다시 닫아야지 안에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요만큼씩 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둑놈들도. 네. 왜냐?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뺀다고 하는 전제는 그 모든 서랍에 동일한 확률로 동일한 가능성으로 귀중품이 있다는 전제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중요하고 좀 은밀한 곳에 두겠죠. 그럼 그걸 먼저 열겠죠. 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크고 아니면 안쪽이나 어떤 데 먼저 열고 없어? 그럼 다음 가능성 열고 이게 도둑놈의 생각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열었다는 것은 이거는 도둑놈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색을 했는데 뭔가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만들려는 거 하는구나. 진짜 귀중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있을 만한 곳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열고 그러니까 그 무순위가 이렇게 흐트러지죠. 그래서 물세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흔적들, 족적조차 나오지 않았고 뭐 모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 근데 왜요? 왜 흔적을 안 남겨야 돼요? 관계성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네. 흔적이 있어야 되는 곳에 없거나 네. 없어야 되는 곳에 있거나 흔적이 굉장히 무작위여야 되는데 정돈돼 있거나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건 수사는 균형이에요. 균형. 네. 균형과 불균형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남편은 둔기로 때려 죽였어요. 네. 근데 아내는 또 다른 흉기로 오버킬이 났어요. 근데 현장은 마치 물세큰처럼 했는데 문제는 족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문 이런 것도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을 막 강도를 하고 급하게 해서 나가는 사람의 흔적과 꼼꼼하게 지우는 사람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현관문이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이게 열쇠거든요. 열쇠. 예. 열쇠를 잠그고 나가려면 열쇠를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네. 열쇠를 왜 가져가요? 그 도둑놈이. 네.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왜 그런 범인이 네. 무슨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죠. 그건 심리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언두인 같은 느낌, 네. 덮어두거나 가리거나 잠그거나 뭔가 네. 쓰러뜨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는 내 것보다 심리적으로 좀 시차를 좀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겠죠. 범행을 그래서 하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잠궈버렸다. 그렇죠. 잠궈버린 게 맞죠. 어쨌든 용의선사의 큰아들이 올라와 있었지만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 가지 확인할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경찰서에서 유족 조사를 받는 내내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큰아들, 특히 소아마비로 장애를 앓다가 생을 달리한 어머니 생각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사셨어요.
장애로 몸도 불편하신데 시댁에 구박만 받고 아버지한테도 폭언도 들으셨고요. 그런데도 저랑 동생 키우시려고 꼭 참고 사셨어요. 하지만 경찰은 큰아들을 용의선상에 두고 있었기에 큰아들이 조사를 받기 전 자연스럽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유족 조사를 받으러 왔다길래 주차를 다시 해야 하니 차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아들 차량 안을 조사했죠. 경찰이 차량 안을 수색하자마자 큰아들 승용차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에서 사라진 금반지, 목걸이를 포함한 보석뿐 아니라 의문의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조사 도중에 보석이랑 혈흔을 내밀었더니 큰아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조사 시작한 지 2시간 30분 만에 자백을 한 거죠. 경찰은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큰아들을 긴급 체포했고 살인 동기 및 살해 도구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범행 후 피 묻은 옷과 수건은 인근 야산에 수각했고 등기와 흉기는 저수지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큰아들의 진술대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고 한 저수지에서 잠수부를 동원해 구부러진 연습용 골프치와 칼 그리고 페트병에 담긴 담배꽁초를 발견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한갑 가량의 담배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피운 담배꽁초를 모아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큰아들은 부모님을 살해했을까? 특히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끔찍하게 아꼈다는데 왜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한 것일까? 큰아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 뭔가 차량을 검색을 하고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키 받아서 주차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안을 그냥 털었는데 그 안에 이게 다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도구와 뭐 이런 것들 어디서 태우고 어디 저수지에 던져놓고 이랬던 아들이 자기 차를 뭐 스팀 세차도 안 하고 그 증거를 다 넣었다. 네,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요. 지금 범행이 24일, 25일 아침이라고 하면은 네, 이 큰아들은 26일, 7일 증거를 없앨 시간이 있었죠. 시간이 있었죠. 물론 범행 후에 둔기와 흉기, 옷과 수건은 소각 뭐 하니까 그때 금반지, 목걸이, 뭐 보석 이런 거는 왜 안 버렸을까?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 거죠. 왜냐? 자신의 범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자기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어쨌든 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증거물이 될 수 있지만은 네,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이 이유 떨어뜨린 거 분리를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흉기와 둔기 이거는 범행의 직접적인 도구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부분은 그 금반지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범행의 스테이징을 위해서 훔친 네. 가짜로 훔친 거죠. 네. 가짜로. 그건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놓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망각, 네. 의도적인 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좀 이게 모자라다고 해야 될까요? 앞에서 문장구 나간 것도 그렇지만 담배꽁초를 이 페트병에 모아서 살해도구와 같이 버립니다. 이게 DNA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살해도구는 어쨌든 본인 지문이 안 남았을 테니까 뭐 장갑을 끼거나 버리면 끝난다고 치더라도 이 자기 DNA를 살해도구랑 같이 버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사실 뭐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로 사용될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본인은 생각을 네. 못했겠다. 다만 네, 제가 시차가 걸린다였다 그러잖아요. 네, 골프째로 자기 아버지를 말하면 때려 죽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담배 한 갑을 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분, 30분. 그때 아마 무엇인가 생각도 많았고 뭔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그거를 담배 뽑아 피웠는데 네. 이제 그걸 거기다 버리면 안 되니까 페트병에 모아갖고 가지고 이제 왔던 거죠. 이 담배 한 갑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쿨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주 공격 대상이 그렇다면 누구였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주 공격 대상이면은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아버지를 죽이고 바로 어머니를 죽이러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머니를 또 굉장히 잔혹하게 죽여요.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런 주 공격 대상이 도대체 누구고 왜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가 담배를 피울 동안 아버지와 관련된 형태의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했다고 하게 되면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뭐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생각이 그 학대를 방치했거나 또는 방조했거나 아니면 그런 상태가 감정이 쿨링이 돼야 되는데 엑설레이팅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행의 완결로서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그럼 쿨링이 돼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네 상황을 유발시켰던 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어머니한테도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책임이 있어. 그렇죠.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들면서 네. 엑설레이팅이 돼서 쿨링 엑설레이팅 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미 월프젠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소리가 나고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이제 네. 오버킬이 나지 않았을까. 감정이 명확하게 계획이 명확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 예. 제가 거기서? 보기엔 그래요. 만약에 계획을 네. 했다고 하면 바로 둘 다 죽였겠죠. 그리고 같은 걸로 죽였겠죠. 담배꽁초, 페트병에 담긴 담배꽁초의 의미가 크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담배꽁초를 모아서 버렸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내가 거기서 그 고민하면서 피운 한 갑의 그렇죠. 담배.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담배꽁초의 의미를 담아서 그게 하나의 네. 전치물이어야 때 물건을 네. 감정으로 전치한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둔기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도구, 그렇죠. 흉기는 어머니를 죽인 살인도구고 이 담배꽁초는 내가 그 살인의 생각을 키운 그 어떤 증거물이라고 그렇죠. 같이 생각한 그래서 것이다. 같이 모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체 큰아들 왜 부모님 살해했을지 말 못할 가족의 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사건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족구동호회 회원들하고 운동을 한 뒤에 회식을 하고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계신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장애가 있는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 자주 했거든요. 그날 저도 욱해서 그냥 엄마 좀 그만 괴롭히세요라고 대들었습니다. 남편 김 씨의 집안에선 장애가 있는 아내 조 씨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30여 년간 조 씨를 장애가 있는 여자라며 비하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술에 취하면 아내한테 폭언하고 이혼하자고 그랬나 봐요. 특히 첫째가 졌을 때 장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낙태하라고 강요까지 했다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친가 쪽 사람들이 어머니를 냉대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고 자라온 큰아들. 커가면서 아버지까지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자 큰아들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더욱 챙겼습니다. 어머니 조 씨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남편과 사이가 멀어졌고 이후 더더욱 장남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완벽한 생활 태도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직전 아버지 김 씨는 한직으로 밀려난 후 홧김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그만큼 폭행과 폭언의 수위가 잦아지자 큰아들은 이 모든 걸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공무원 준비도 못했고 운동이나 좋아하는 무능력한 놈이라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인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5년 갓 면허를 딴 큰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자 아버지 김 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대신 물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이 일로 부자 간의 돈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 마시면 사고만 치는 아들,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 부자지간에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부자간의 대화도 소통도 단절된 상황. 그 와중 어머니의 눈물까지 본 큰아들은 쌓아왔던 분노를 표출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김씨에게 심하게 따진 큰아들, 김씨 역시 아들 돌발 행동에 놀라 따귀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술을 한잔했고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폭발한 큰아들은 따귀를 맞고 나서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랑 몸싸움을 했는데 나중에 안방문 앞에 서 있는 연승용 골프채로 아버지 머리를 내리셨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머리를 향해 골프채를 10여 차례 휘둘렀고 이 소리에 놀란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서면서 이를 말리자 큰아들은 어머니를 부엌으로 밀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상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큰아들은 자신을 만류하는 어머니를 무려 31번이나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김 씨는 대학 재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보탤 만큼 살뜰한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챙길 정도로 사이가 각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저항 능력조차 없는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 납득하지 않는 상황.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는 생각과 범행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술 한잔 한 후에 우발적으로 그런 겁니다. 더욱 미심쩍은 것은 양친을 죽인 후 큰아들이 한 행동입니다. 마치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부러 현장을 어지럽히고 귀금속 30여 정 등을 훔쳐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살해도구로 구한 것부터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상황을 조작한 것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라는 큰아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든 상황. 여자친구가 있는 광주로 올라가 여자친구의 원룸에서 함께 지낸 건 사실입니다만 이후 광주와 장흥 등지를 돌아다녔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범행 후 자동차 운행 기록만 400km가 넘습니다. 이후 큰아들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간헐적 폭발성 장애 또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가족 간의 스토리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요. 일단 아버지와 사이는 안 좋았던 것으로 좀 보이고, 어머니는 자기가 좀 살뜰히 챙겼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멀어지면서 아들한테 완벽한 생활 태도를 요구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 좀 눈에 걸리긴 합니다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관계들을. 어머니를 냉대를 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의 자식인 큰아들, 작은아들 역시 비하하고 이렇게 됐을 상황.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 어머니를 이렇게 잔혹하게 죽였고 아버지를 잔혹하게 죽였냐. 아버지는 우발적이라고 봐요. 왜냐? 아버지에 대한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버지는 크고 큰 사람이, 물론 몸이 작은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큰 사람이었어요. 네. 장애가 있는 작고 이게 좀 그런, 어머니는 내가 경멸했던 사람이야. 근데 겉으로는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왔었어. 그렇게 살아와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조화. 근데 제가 왜 담배가 중요했냐면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내가 왜 아버지 죽였지? 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원인의 핵심은 누구냐?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꽉 올라선 거죠. 이게 인간의 심리에서 네. 사실 이해 못할 부분인데 네.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학대받는 가정하에서 네. 학대자와 피학자 사이에서 끼어있는 일종의 방관자가 선택해야 되는 폭력의 위치 지점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자아감, 자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자의 심리에 동조될 수밖에 없다. 없었는데 아버지는, 내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는 나를 학대하고. 학대했지만 사실은 그걸 본받으려고 했지만 못 따라간 거예요. 네. 능력이 안 돼. 아버지는 육군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존경도 받는 사람인데 네. 자기는 그게 안 돼. 왜 안 됐을까? 내 엄마가 장애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경외감도 같지만 못 쫓아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때렸고 나는 또 술 취해서 저항을 했는데 되네? 여기 막 확 돌아갔고 우발적으로 때려서 죽였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어머니를 오버킬 난 거예요. 네. 이게 이해한. 아버지는 우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쳐. 네. 어머니가 오버킬는 건 이 가족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사실 이렇게 단순하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영역이 있는 것인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이 사건이 맞습니다. 네, 싶네요. 재판부는 어쨌든 판단을 합니다. 네. 25년간 길러온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강도가 된 것처럼 위장하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흉기를 벌이는 등 죄가 무거워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도 김 씨가 의사소통이 단절된 아버지와 장애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가정 환경 등으로 느꼈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행감이 아버지로부터 처음 당한 폭행의 충동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모고 양친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은 사실은 이건 네. 재판부가 굉장히 선처낸 거예요. 네. 아마도 이 가족 말고 친족들이 아마 탄원서도 많이 했을 네.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이 아이가 이 스트레스라든가 이 어떤 자존감 뭐 이거 분명히 있었다고 보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인 거는 이거는 20년형하고 이거는 왜냐 네. 분명히 다른 어떤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연쇄살인범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가 날 학대했고 내 어머니가 날 학대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죽였는데라는 이게 가해자의 스토리텔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그걸 선택해야만 했을까? 네. 필연이었을까? 근데 그걸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즉 다른 선택도 충분히 했고 이 사람 비슷한 형태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99%는 이런 선택을 안 해요. 네. 전 이거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1% 때문에 99%에 달하는 형량 20년을 했죠. 저는 의견을 달리해요. 네. 이 사람은 최소한 30년 이상을 받아야 돼요. 왜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뭐 말 그대로 무척이나 잔혹한 그럼요. 살인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자수하거나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덮기 위한 위장 행동들은 분명히 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죄질이 안 좋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들과 말 그대로 이제 사실은 좀 단순하지 않고 행위와 책임 이것에 대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뭐 살인범들의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원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성인이고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자유인으로서 응당한 좀 책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집이 사실 이 주변에서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그렇죠. 예. 합니다. 집도 크고 돈도 많고 뭐 가족 화목해 보이고 뭐 자애로운 어머니와 뭐 아들들 장성했고 근데 그 안에 이런 고름이 골마가고 있었다는 것들은 또 주변에 드러나지 않고 있었고요. 그 고름은 최악의 형태로 좀 터졌네요. 숨진 어머니 아버지 김 씨와 조 씨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